김성태 원내대표의 어제 연설, 국회는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습니다. 현직과 전직 국회의장은 매우 뿔이 났고 언어의 품격이 사라지고 천박함만 남았다는 지적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야말로 언제 품격 있는 정치한 적 있느냐, 말이 앙뚜아네트 같은 소리 그만해라고 받아쳤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날짜가 잡혔는데 2주도 안 남았는데 정치권은 또 익숙한 말싸움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사람 잡는 경제, 소득주도 성장, 적폐 청산쇼, 세금 뺑소니 접근, 출산주도 성장 정책. 세금 중독이라는 얼토당토하던 마터도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미는 있었을지 모르나 감동이나 품격이 없어 아쉽다. 현실적인 대안도 부족했다. 선행적인 관점에서의 비판만을 할 뿐 국민에게 희망을 준 어떤 단서도 발견할 수 없다. 저급한 말잔치에 머문 교섭단체 대표 연설, 비판과 조롱조차 구분하지 못해서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에서 저주의 구판이자 또 저급한 말의 잔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사건건 KBS의 김원장 기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언어의 품격을 좀 높여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양수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의원님 지역구가 속초, 고성, 양양. 네. 네, 저희 지역구 의원들 나오시면 꼭 말씀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의원님도 다음에 저 지역구 나오시면 또 다음에 되시면. 지역구가 대한민국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정상회담 이야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네. 정상회담 일정 나왔습니다. 18일부터 추석 전에 사흘 동안 평양에서 열립니다. 한 이틀 정도 남았습니다. 혹시 국회에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몇 분이라도 같이 가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아니, 저희야, 가면 좋죠. 네. 제 기억으로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들끼리 만났을 때 대통령이 같이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죠. 네. 또 지난번에 판문점에서 할 때 만찬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야당 의원들이 초청을 못 받아서 저도 이 방송 나와서 조금 아쉽다 그랬는데 실제 그때 야당들도 그거 좀 아니지 않냐, 물적인 좀 서운한 감정을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남북 비핵화나 평화체에 대한 이견은 이견대로 두되 저는 같이 가면 좋겠어요. 여야가 다 같이 움직이면 좋겠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당 지도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직접 가서 궁금한 것 좀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저희가 오이사 조치 실시 이전에 박왕자 피격 사건은 사실 사고였고요. 그게 네. 저희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평도 포격은 사실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 저쪽에서 적대 행위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정말 지금도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천안함 사건 같은 것들이 다시 생길 수 있다 하면 지금 벌어지는 이런 화해 무드도 언제 어떻게 끊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한 것들을 네. 진짜로 가서 대면에서 한번 물어보고 답을 들어보는 것이 네. 좋은 경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의용 대북 특사단장이 오늘 방북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그 부분 잠깐 듣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들인데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좀 인색한 데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자, 흔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저희 학교 다닐 때 밑줄 짝이라면 저희가 뽑아보면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비핵화를 하고 싶다. 첫 임기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들을 텐데 반가운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죠? 첫 임기 동안이라고 하면. 네.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방북 성과. 그동안 이제 쭉 있어 보면은요.
저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지금 첫 번째 앵커께서 하신 말씀인데 김정은 위원장께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 네. 이 얘기를 이제 자주 이제 전달을 해주세요. 특사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 말고 그거에서 좀 더 진전된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사실 확고한 의지를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시중은행에 이제 돈을 꾸러 가면 신용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담보도 있어야 돈을 내줍니다. 내가 사업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만 가지고는 돈을 안 줘요. 근데 북한이 그동안 이제 신용도로 좀 떨어져 있죠. 몇 번의 약속을 어긴 걸로. 네. 담보를 이번에 확실하게 제시해야지만 우리가 그 얘기를 좀 진전된 논의라고 믿을 수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께 좀 담보를 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예컨대 뭐 화끈하게 핵 폐기 리스트를 좀 낸다든지, 그렇죠. 뭐 일부라도 핵무기 일부를 반출을 허락한다든지 뭐 이런. 네. 핵심은 그 핵 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비핵화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만 제 기억에 북한이 딱 부러지게 완전한 비핵화라고 했던 거는 제 기억이 좀 둔할 수는 있습니다만 좀 새로운 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외교에서 협상이라는 거는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사실은 뭐 북한이 아무 보상 없이 그냥 비핵화 들어가면 네. 깨끗하게 비핵화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자세인데 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본인도 뭐 밝혔다고 하던데 핵실험하는 풍계리도 다 뭐 표현을 북락이라는 표현을 썼더만요. 이게 다 못 쓰게 만들었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다음 미사일 실험장도 영구적으로 사실상 폐쇄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또 강조했어요. 두 개 다 못 쓰게 됐다고 완전히.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면 북한이 준 게 한 5개 정도 되는데 우리와 미국이 준 거는 군사훈련 중단한 것 말고는 사실 구체적으로 준 게 없다. 네. 그럼 이게 상방 간의 거래를 놓고 보면 북한이 좀 서운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나 미국도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면 좋겠다라고 조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네. 보면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협상이라는 거는 성사시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우리도 그렇고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 보고 칩 네고시에이터라고 표현했는 걸 보면 상당한 의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새 정상들끼리 이 문제를 좀 풀면 네. 좀 더 속도감 있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했던 9월 유엔 총회에서 만나는 거는 이제 안 만나는 걸로. 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까지는 않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네.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어제 정의용 특사단에게 그런 서운함을 계속 이야기했나 봐요. 네. 우리는 이런 것도 닫고 이런 것도 폐쇄하고 유해도 주고 했는데 사실 뭐 아무것도 안 주니까 우리가 한없이 열어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심지어 뭐 귓속말 같은 걸로도 한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공개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국제사회 평가가 인색하다라고 불만도 우회적으로 표시했고 이제 했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 들으라고 한 얘기일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근데 미국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대통령의 특사들이 북한에 요구한 바가 바로 핵 리스트거든요. 핵 리스트를 내놔야지 그것도 정확하게 숨김없이 네. 그래야 그 다음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니네가 자꾸 말로만 확고한 의지가 있다 그러는데 핵 리스트, 핵 보유라든지 핵 위치라든지 작동 상태 네. 그 리스트를 제출을 해내면 그거 폐기하는 건 이제 그 다음이죠. 근데 우선 너네가 가지고 있는 지갑을 좀 열어라.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는지 금고를 열어서 우리한테 좀 보여달라 하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또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해서 우리는 다 했는데 당신들은 왜 자꾸 요구만 하냐. 네. 지금 너무 상충되기 때문에 이래서는 정말 자칫 잘못해서 교착 상태에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사실 그런 우려가 있어요. 이거는 뭐 어느 한쪽의 양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양쪽 모두의 좀 네.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또 그 어떤 속내가 있는지 오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을 또 저녁 8시쯤에 볼튼 보좌관하고 우리 청와대하고 통화한다니까요. 자, 조선중앙TV의 그 만나는 장면 영상이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나레이션까지 같이 듣겠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손혜성 통일부 차관, 어제 도착해서 한 2시간 만에 바로 김정은 위원장 만났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 자동직께서는 특사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석상에서 덕사인 정무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이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 보내온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친서 전달한 소중히 전달해 처음에 3월에 갔을 때도 정의용 실장이 저걸 일어서서 받을까 앉아서 받을까 그래서 친서를 갖고 왔습니다 했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오른쪽으로 딱 걸어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 외교적 프로토콜을 아는 사람이구나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담화는 동포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민족 분열의 가슴 아픈 과거를 하루빨리 바치고 있는 노력과 수고를 평가하시며 오늘의 일걸음이 우리는 그냥 평범한 그림 같지만 방금 그런 귓선말 같은 건 정말 최고 전원 같은 상상할 수 없는 화면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저희가 정치권 이야기하겠습니다. 판문점 선언,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어디까지는 진전되는 걸 봐야 우리가 국회에서 그런 걸 좀 비준해주겠다 이런 입장에서 그 어디까지의 선은 어디입니까? 사실 판문점 선언의 그 내용의 상당수가 비핵화 이후에 북한한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 경제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핵화가 전제가 되어야지 우리가 경제적 지원을 하고 보상을 해주고 이런 게 진행이 될 텐데 비핵화가 지금 미국도 서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비준을 하면 국제사회에도 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가장 큰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오판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 한국당에서 얘기하는 것도 미국의 입장하고 좀 비슷한데요. 리스트 정도는 당신이 내놔야지 네. 우리가 이 비준이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저는 연내 종전선언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맞물려 있네요. 백악관도 그 정도 기준안을 갖고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어떤 핵과 관련된 어떤 걸 폐기할 건지 그 리스트 정도는 나와야 떠다다다 연결돼 있고 마지막에 자유한국당도 비준 동의할 수 있고. 네. 그 얘기를 길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핵리스트라는 게 그냥 리스트 만들어서 전해주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제대로 망라가 됐는지 또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 그게 한도 끝도 없이 또 이어지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종전선이라는 게 사실은 뭐 일종의 정치적 선언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좀 서로가 좀 협상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어느 정도 해주면 판문점 선언 비준하겠다는 거는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비핵화나 평화체제의 당사자지 관전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비준을 시켜주는 것 자체가 비핵화 과정을 진전시키는 의미 있는 조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 봤을 때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게 안정적으로 간다라는 보장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정권이 있다가 예를 들면 다음에 정권이 바뀌어서 또다시 백지로 돌아간다. 백지화된다 이러면 주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문점 선언이라는 게 확실하게 우리가 뭐 도와준다라는 게 아주 명료하게 구체적 조치가 적시되어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 관점에서 조금 더 진전시키는 조치를 하고 이후에도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말하면 네. 국회에서 따질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해주고 한 말씀만 해요. 네, 간단하게요. 네. 간단하게 할게요. 만약에 국회 비준 동의를 염두에 뒀었으면은 거기에 연내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얘기는 최소한 빠져 있었어야지 그것이 가능했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성태 원내대표의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 뭐 후폭풍이라고 표현했던데 어떤 언론은 또 원고가 좀 셌습니다. 네, 셌는데 뭐 보수 지지층에서는 뭐 속 시원했던 뭐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네, 정부 입장에서는 아픈 부분도 있고 여권은 특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문이 끝나고 정해진 연설문이 끝나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원고에 없는 부분을 추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또 문제가 됐는데 보겠습니다. 입법부 소장께서 블루하우스 스피커를 자처하십니까? 청와대 스피커를 자처하느냐. 어떻게 심판이 선수로 뛰려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박용진 의원. 자, 좀 조용히 하세요. 한나라의 입법부 소장으로서 품격도 상실하고 균형 감각도 상실한 대단히 부적절한 코드 개사였습니다. 아무리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라고 하더라도 국회 본인의 책무인 행정부 감시는 소홀히 하고 의회가 균형을 상실할 때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스스로 방기할 때 민주주의는 고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문희상 의장 웃고 있는데 속마음은 안 그러겠죠? 들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따끔한 충고 잘 들었습니다. 임기 동안 청와대나 정부의 말에 휘둘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제 정치 인생을 몽땅 다 걸겠습니다. 국회의장을 모욕하면 국회의장이 모욕당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모욕당한다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상 의장이 사실은 화가 더 났는지 이후에 5당 대표 어제 점심 오찬 회동이 있었는데 잠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니면 있을 수 없다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거수기를 시키면 이걸 의장을 내고 그런 소리를 하면 되냐고. 나이값을 못하는 거지. 나이값을 못하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일단 면전에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여기 저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원내대표로서 이번 정기국회 때 여러 가지 법안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그 여당과 이제 협의하는 데서 크게 많은 무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투쟁력으로 이것을 좀 돌파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이제 국회의장한테 보여줌으로써 의장이 야당 편 좀 들어줘야 된다. 야당 편 안 들어주면 우리는 더 엇나갈 거다. 좀 이런 식으로 야당에 좀 이유 있는 항변 내지는 좀 야당 편 좀 의장님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우회적인 표현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원내 대변인은 해석을 정말 잘해야 되는 자리고 어려운 자리죠. 네. 우리 이양수 의원이 방송할 때 보면 그 격한 단어 안 쓰고도 할 말 다 그분이 라디오에서도 이렇게 같이 패널로 나오시고 네. 서로 이제 입장이 다르긴 합니다만 입장을 전달하는 할 때 어떤 언어를 쓸 거냐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저런 국회의원 300명 앞에 놓고 하는 대표 연설을 할 때는 신중해야 되는데 제가 들으면서도 뭐 처음에 들을 때는 약간 좀 단어들이 좀 센 단어들이 나와서 약간 좀 기분이 나빴는데 나중에는 하도 세게 막 시종일관 그렇게 하니까 너무 기가 차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혀를 좀 찼어요. 이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아까 마지막 그 싱크 나온 것도 보면 균형 상실이라든지 뭐 권력의 견제 역할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 하셨는데 그게 박근혜 정부 때 당시 여당인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러지 못해서 우리가 망했다라는 반성으로 들으면 충분히 저희도 공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망했으니 여러분도 조심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면 저도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닌 투로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럼 뭐 하셨습니까? 이런 반응밖에 안 나오거든요. 현장에 저런 얘기 들었을 때 저도 그래요? 그때는 뭐 하셨어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거는 자극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거고 그 역대급 저는 저렴한 연설이라고 봅니다. 역대급. 네. 원래 이철희 의원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남 평가 절하 안 하시고 항상 점잖게 그리고 또 이렇게 웬만하면 추겨 세워주시는 분인데 어제 연설 드시고 혀를 끌끌 차셨다 하는 얘기를 듣고 다음부터는 그 연설 원고를 사전에 우리 원내 부대표들이 미리 좀 보세요. 미리 좀 더 보고 이철희 의원님이 끌끌 차지 않도록 그런 좋은 단어 이렇게 써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의 지금 당의 위기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 때 우리가 통과시켜야 된다 하는 부분 그리고 여당이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 이런 거 좀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열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하고 그런 거를 담아서 하다 보니 좀 그렇게 됐다라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됐다 하셨는데 일단 정세균 전반기 국회의장도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귀를 의심했다. 저작거리에 토해내는 울분에 찬 성토인지 무척 혼란스러웠다. 어제 나온 단어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그 김성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나온 단어들 절규, 몰빵, 뺑소니, 불륜,
꽃놀이패, 뭐 붉은 깃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홍준표 전 대표를 넘어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홍준표 대표를 넘어서려면 아직 조금 더 하셔야 될 거라는 넘어서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야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 힘의 한계를 그리고 그동안 1년 4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적폐청산이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고친다 하는 측면은 괜찮았지만 정치 탄압적인 측면 이런 것들에 대한 울분 같은 게 쌓여 있어서 이렇게 좀 과격한 단어로 표현된 것 같은데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이제 강력한 투쟁 의지는 밝히실 거겠지만 또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시고 또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그 단어를 많이 쓰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넘어섰다고 봅니다. 넘어섰다고 보는데. 홍준표 전 대표를? 네, 홍준표 전 대표가 대선 후보 나와서 당대표 할 때까지 보여줬던, 한 1년 했습니까? 1년 가까이 했을 텐데요. 그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40분 연설에서 다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저는 역대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말이 이렇게 거칠어지면 사실 메시지 전달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고 싶었던 말이 전달이 안 되고 감정만 북돋우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지 했냐면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의 약점이 너무 싸가지가 없다. 예? 뭐 그게 뭐 경상도 말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볼장머리 없다든지 이런 뜻으로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저는 이게 진보도 품위를 갖추고 품격을 갖추고 포용력을 갖추고 얘기를 들어줄 줄 알고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책 제목을 바꿔서 제가 직접 그 단어를 쓰기는 싫습니다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왜 우리도 그런 반성을 했는지 우리 김성태 대표께서 좀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저 대표 연설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있는데 원내대변인 모시고 자꾸 제가 똑같은 질문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괜찮습니다. 어떤 패턴이 생긴 것 같아요. 뭐 여야 할 것 없이 특히 이제 홍준표 전 대표로 뭐 막라되는데 예를 들어 문장을 뒤틀고 거기에 재밌는 표현을 집어넣고 단어를 넣었는데 그것이 비판이라기보다는 뭐 비웃는 또는 조롱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귀에는 쏙쏙 들어와요. 근데 이게 이철희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설득이 돼야 되는데 설득은 되지 않고 상대방이 화만 나게 되는 이런 의사 구조가 우리 정치권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이제 홍준표 대표하고 김성태 원내대표하고 제가 좀 다르다고 얘기한 거는 홍준표 대표 전 대표께서는 사실 그 당 내 인사한테까지도 이제 막 하셨어요. 뭐 당 외 인사든 당내 인사든 이제 안 가리고 하셨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금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 청와대에 대해서 그런 각오나 이런 투쟁 의지를 밝힌 거였고 사실 당내에 있는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뭐 이렇게 과격한 언어나 이제 이런 것은 잘 안 쓰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힘없는 야당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 의지 이렇게 좀 봐줬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우리 이철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메시지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께서 사실은 여당이나 정부 청와대는 경청해야 될 의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고에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 단어들이 있지만 내용 하나하나는 뼈아픈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1년 4개월 동안 추진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물론 잘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의 부작용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해놨는데 그런 부분은 좀 뼈아프게 듣고 정책에 대한 전환을 통해서 그런 부작용을 해소하는 그런 노력 그런 것도 즉 달 가리키는데 너무 손가락만 보지 마시고 달도 좀 보시고 그런 그 목표도 좀 추진해 주셨으면 달을 가렸어요. 달을 가리킨 게 아니라 달을 아예 가려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비교를 하자면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오늘 그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하셨는데 아프게 질타를 했거든요. 저희도 들었습니다. 열심히 듣고 박수도 치고 왜냐하면 이게 쓴소리는 듣기 싫지만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보자 이러면 약이 되는 거니까 듣는데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정당에 재선의 원내대표도 그렇게 품격 있게 하는데 큰 정당에 지금 뭐
서름 받는 야당이 아니고 상당히 큰 정당 아닙니까? 네. 그리고 거기 삼선의 원내대표께서 굳이 그러실 일은 아닌 거죠. 오늘 제가- 이철희 의원님 말씀은 제가 그대로 가서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빠릅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저도 들었는데 한 3분의 2 정도는 대안이더라고요. 네. 비판하면서 이렇게 하자고 대안을 던지시더라고요. 네. 언어의 품격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성태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민주당 대변인의 논평이 당연히 있었는데 그 논평 밑에 댓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민주당 박정 의원이 정책 방지턱을 만든다고 턱 방어나 잘해라. 이게 예전에 턱을 맞은 적이 있잖아요. 굳이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이철희 의원이 뭐라고 말씀했는데 민주당도 이런다라는 말씀을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안제 시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관영 원내대표 이야기하다가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 연설 중에 눈에 띄는 게 국민들 관심 갖는 게 이제 우리 저출산에 그동안에 정말 수십조 원 들이부었는데 합계 출산율 자꾸 떨어지고 그럼 이제 화끈하게 아이 낳으면 주자 이거예요. 네. 어제 황영철 의원도 이런 의견 내면 여당이 좀 이렇게 담대하게 받는 모습도 보여라.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제 플로에서 그 얘기 하실 때, 네. 좋다 하자. 이런 얘기 했어요. 정책회장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네. 그래 하자. 네. 예를 들어, 근데, 소득 하위 하자. 1, 2분위 정도, 그러니까 하자. 하위 한 40% 정도까지만 해서 1억씩 줘버리는 거예요, 진짜. 하자. 네. 좋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동수당 주자 그럴 때 왜 반대했을까? 그때 반대해놓고 지금 막 자꾸 늦춰주자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갑자기 저런 말씀 하시니까 저게 진짜야? 근데 진짜라고 하면 한번 해보지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저는 네. 진중한, 원내대표가 했으니까 진중한 정책 제안이라고 보면 좀 논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출산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은 네. 부적절하죠. 출산이 예를 들면 돈 주면 출산하느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우선 그 인식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출산을 통해서 성장을 한다는 게 소득주도 성장을 나무래시는 분들이 용어가 부적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출산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는 네. 아무리 이렇게 조를 이렇게 대꾸로 갖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네. 그건 무리한 거죠. 김성태 원내대표께 시간을 저희가 벌써 다 지났죠. 저 5번 카메라 보시고 김성태 원내대표께 말의 품격을 담아서 한 말씀 하시죠. 30초 영상편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보고요? 네, 시작하시죠. 저 보시고 하시면 부담스러운데. 네. 시작하시죠. 네. 대표님, 제가 사적으로는 형 동생하고 잘 지냅니다만 원내대표로서의 품격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거는 원내대표이기도 하고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국민들 앞에 조금 더 겸허한 자세를 보이는 게 제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심이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만 절대로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좀 이번에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 여당한테 하지 말고요. 국민 앞에 좀 사과하는 모습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김관영 원내대표의 이 부분 오늘 연설 이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만기 칠남의 청와대가 정부 그 자체가 되어버린 상황, 소위 청와대 정부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와대 정부에서 내각이 중심이 되는 행정부로 바뀌어야 합니다. 장관들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청와대 비서진은 옆으로 비켜서서 본연의 보좌 업무에만 충실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제가 흔히 당정회의, 그러니까 협의, 당정협의, 당정청 협의, 회의 근데 알 사람 다 압니다. 이게 청와대가 방향 잡아오면 나쁜 말로 표현하면 받아 적는 회의입니다. 지금 정부도 좀 바뀔 줄 알았더니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지적은 저는 좀 아픈 지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대통령제 하에서 불가피하게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에 있는 참모들에게 어느 정도 권한이나 힘이 쏠리는 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저는 인정합니다. 현실에서는 그 불가피한 측면이 네. 있거든요. 그러나 내각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건 우리 헌법 정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헌법에 국무위원들 내각을 중심으로 국정 운영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과거 정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보수 정부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많이 비판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네. 보면 우리 대통령도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네. 같은데 보여지는 게 조금 그렇게 보여지는 점이 있어서 네. 저는 청와대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거 영어로 하면 튜닝인데 조정을 좀 했으면 조율이 좋겠어요. 필요하다. 네. 대통령 중심제의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청와대에 있는 비서들이 장관들
저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 조사하고 그 사람들 검증도 다 하고 그래서 안 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에 지금 정체에 오랫동안 지금 되고 있는 이런 이유 중에 저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 정치적 폐해의 가장 큰 폐해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 중심으로 청와대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여당에서는 또 대통령을 또 도와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와대가 좀 잘못 나가도 여당은 편들어주고 야당은 청와대가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발목을 잡아야지만 잘하는 야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는 것만 발목을 잡아야 되는데 잘하는 것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계속 그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 중심제를 빨리 권력 분산형으로 바꾸는 논의를 청와대와 정부와 국회가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철희 의원이 또 아니 그래서 개헌하자 할 때는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민주당 이철희 의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양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